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충주집에서 낯선 젊은 놈이 계집들과 농탕을 치는 모습을 본 생원은 동의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허생원도 자신이 왜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미혼으로 늙은 장돌뱅이 허생원은 계집 편에서 마음을 보낸 적도 없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충주집을 생각하면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던 차에 젊은 장돌뱅이 동이가 계집들과 농찌그리를 하는 것이 영 거슬렸던 모양이지요. 내게도 아비 어미는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마음 좋겠다 하고 한바탕 잔소리를 늘어놓았는데요. 웬일인지 동이는 한마디 대꾸리도 하지 않고 나가는 꼴이 왠지 측은하게 여겨집니다. 생원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꼴에 계집을 가로채서는 어떡할 작정이었누 하고 어리석은 꼬락서니를 스스로 모질게 책망하는 마음과 낯선 청년에게 손찌검을 한 것이 내내 걸렸지요. 그런데 그때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에요 라며 동이가 황급히 생원을 부르러 왔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같이 했던 나귀가 동네 아이들의 등살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허생원은 왼손으로 채찍을 들고 호우적거렸지만 아이들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라고 놀리며 달아났습니다. 허생원과 조선달이 그만 다른 장소로 가자고 일어서니 어느 결에 동이도 따라 나섰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어. 허생원은 또 오래된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선달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허생원의 그날 밤 이야기를 묵묵히 덜어주었습니다.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그날 밤 우연히 허생원은 물방앗간에서 봉평에서 제일 가는 일색인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칩니다. 성서방네가 한참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인지라 딸인들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허생원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처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그날 성서방네 처녀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이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것이라 그럭저럭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성서방네는 제천으로 줄행랑을 놓았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다음 장도막이 되어 찾아왔을 땐 이미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지요. 장판은 처녀에 대한 소문으로 자자했고 허생원은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으나 이후 다시는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봉평에서의 그날이 첫날이자 마지막 밤이 된 것이지요.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뺨을 때린 것을 원망하지 않고 동이는 순순히 허생원의 일행이 되어 길을 나섰습니다. 허생원은 충주집에서 뺨을 때린 일을 사과하였으나 뜻밖에도 동이는 한풀 수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동이의 말로는 어머니가 달도 차지 않는 아이를 낳는 바람에 시집에서 쫓겨나 동이를 낳고 어이부를 얻어서 술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철 들어서부터 시작된 어이부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18살에 집을 뛰쳐나와 장돌뱅이의 길을 걸어놓으라고 순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웬걸요? 시원스레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허생원이 조심스럽게 모친의 고향을 물어보자 동이가 한 대답입니다. 허생원은 경망스럽게도 발을 빗디디어 몸째 개울가에 뭉텅 빠져버립니다. 갑자기 눈앞이 까물까물해졌기 때문인데요. 허우적대자 다행히 동이가 와서
옷재 홀짝 젖어서 볼품없어진 허생원의 야윈 몸을 업어줍니다. 젖었다 해도 여윈 몸이라 장정등에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네,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이지? 널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오이브와도 갈라져서 제천에 살고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동이의 탐탁한 덩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개울을 다 건넜을 때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엎였으면도 하였다.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허생원은 동이와 함께 내일은 제천으로 가기로 합니다. 1936년에 발표된 이 위대한 작품은 이 세상의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소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 장돌뱅이라는 모티브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부자의 인연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개울가에 발을 헛디딜 만큼 휘청였던 허생원의 표정이 눈에 선하지요.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봉평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로드픽션, 즉 길위의 소설인 이 작품의 시간적인 배경은 한낮에서 한밤중까지 대략 10시간 남짓하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봉평 장터에서 대화 장터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봉평에서 대화를 거쳐 동여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제천으로 가게 되겠지요. 이 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가장 한국적인 정취를 담은 소설로 허드러진 하얀 메밀꽃과 푸른 달빛,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 장돌뱅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단미주의와 낭만성을 중시했던 작가의 성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열린 결말로 인한 여운이 더욱 작품을 빛나게 하는데요. 동이와 허생원, 그리고 어머니 세 사람의 만남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뭉클한 감동이 솟아오릅니다. 삶의 고단함과 남루함을 견디게 하는 추억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한 인간의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진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